독서는 재료, 소화는 사색으로. 나름 작가와 나름 심리학자가 함께하는 작심하루 인사이트. 저는 정인균. 저는 김태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지브리의 작품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는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주인공의 입장을 따라가 보자 라고 했고, 이제 마이토의 이제 초반에 심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펠리컨이 이야기까지 했었죠. 네, 그쵸.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저는 타자화, 그리고 사랑의 능력,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 영화에서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고 진실을 보는 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사실 그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라 썼던 표현이고, 사실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려면 내 입장이 아닌 그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그 대상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공감 능력이랑 같이 나 자신과 그 사람을 왜곡되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객관한 이 두 개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표현한 그 진실을 보는 눈이랑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내용으로 타자화를 이제 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펠리컨이 이제 그 귀여운 와라와라를 우리가 잡아먹는 것은 우리한테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쩌면은 이제 그 세계에서는 숙명과도 같은. 그렇죠. 거기까지 하고 지난 방송이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서 이제 그 펠리컨의 장면을 보면서 아마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이전까지는 그저 악당으로만 묘사됐던 펠리컨이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태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이상 이제 그 펠리컨은 그냥 타자화가 아니라 우린 이제 그들까지도 이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갔기 때문에 우린 이제 펠리컨들을 악당으로만 생각을 하기 힘든 거죠. 평면적인 캐릭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와라와라를 잡아먹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그 충격과 공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충격과 공포의 대상이 이제 말하자면 없어져 버린 셈인 거죠. 그 자리에는 펠리컨들에 대한 그 이해심과 공감이 이제 남은 거고요. 이거는 마이토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마이토가 보고 느끼는 거를 관객들이 똑같이 직관적으로 느끼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되게 몰입감을 좋게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한 게 큰 것 같아요. 펠리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것도 그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몰입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들이 영화 군데군데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펠리컨의 입장이 이해가 간 마이토는 다음 순간에는 그럼 어떤 행동을 하나 하고 보니까 펠리컨을 묻어주는 행동을 한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외가리가 하는 말이 너 지금 뭐하러 가는 것이냐 했는데 삽을 갖고 오니까 묻어주려는 거냐. 그러니까요. 굉장히 놀랐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쵸. 사실 외가리는 이때까지 보면 그냥 묘사된 것들이 타자와의 좀 화신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만 보면 지금까지 그 외가리가 보여준 모습은 언제나 되게 위협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의문스럽거나 좀 음침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모욕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이제 키리코 할머니가 이제 젊은 그 사람이 됐던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둘이서 나란히 밥을 먹으면서 키리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저게 무슨 이제 또 영화 내내 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맥락으로 힘을 합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일단 이 외가리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얼마나 여기까지를 타자와의 화신처럼 묘사화됐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외가리는 어떤 의미이고 주인공은 뭘 상징할까 이런 걸 진짜 고민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키리코네 집에서 이 둘이 만나서 밥을 먹는 이 장면이 나오기 전까진 아마 외가리가
거짓의 상징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대사 중에 하나가 그 외가리가 이제 마히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계로 처음 들어온 마히토한테 이 거짓말쟁이인데다가 겁쟁이인 녀석아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있고 정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젊은 키리코가 마히토 진실된 사람이라는 뜻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또 굳이 해줘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마히토가 이 외가리를 묻어줄 때 보면 외가리가 아니라 이 펠리콘을 묻어줄 때 보면 외가리는 옆에서 그냥 계속 시비만 걸고 있거든요. 그냥 계속 화를 돋구고 있고 시비를 걸고 있고 근데 그 수위가 그전이랑 비교를 하면 뭔가 되게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쵸. 그냥 뭐 되게 그냥 인정이 많은 녀석일세.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외가리한테 정감이 갔던 거는 제 생각에는 젊은 키리코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을 때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외가리는 확실하게 적대적인 인상을 계속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적대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그 키리코네 집에 가서 그 질문을 했을 때 확실히 인상이 좀 달라졌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질문? 그래, 모든 외가리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외가리 네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야 거짓이야 라고 하니까 외가리가 그 말은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외가리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실 이건 되게 어떻게 유명한 농담이잖아요.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외가리가 뭐라고 대답하든 외가리는 거짓말쟁이인 거잖아요. 이게 외가리 피셜로 외가리들은 거짓말쟁이다가 되니까 최소한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거짓이든 외가리는 거짓말쟁이가 맞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가리는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존재인 건 맞아요. 최소한 그 진실만 말하는 존재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농담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거를 듣고 키리코가 빵 터져버렸거든요. 이제 그 시점에서 외가리가 거짓말을 하느냐 진실을 말하느냐 이거는 이제 외가리가 선이냐 악이냐는 질문과는 동떨어진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가리의 거짓이 이제 더 이상은 외가리가 이제 좀 타자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안 되는 거죠. 농담이니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인공 마히토가 좇는 진실을 좇는 눈과는 좀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외가리는 그 전까지는 되게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로 계속 묘사가 돼 왔잖아요. 실제로 그 전까지의 외가리 행보를 보면 약간 뭐 고인능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속임수를 쓰거나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살해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거짓의 상징이었던 외가리의 거짓말이 이제는 그냥 우스운 농담이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때를 기점으로 그 외가리의 거짓이라고 하는 거를 보는 시점이 점점 변화해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처럼 이 외가리의 그 나쁜 점들이 무겁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친근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냥 이제 뭐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그저 이제 조크.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보이게끔 하려고. 그쵸. 그러면 이제 고인 능력도 조크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수위가 높은 면이 좀 있죠.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처음에 키리코네 집에서 마히토랑 외가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마주했을 때 마히토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녀석은 되게 교활한 녀석이고 이 녀석이 나츠코 씨를 납치해 간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외가리가 나는 나츠코 씨를 잡아갈 만한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럴 힘이 없고 교활한 건 인생을 살기 위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마히토가 외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안을 가지고 외가리가 하는 행동을 외가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물론 뭐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어리석은 뭐 세요 뭐 데리고 와라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얘가 최종 보스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했었는데 마히토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정말 악당 보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잡몹
그러니까 악당이고 악당의 보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얘는 나쁜 놈인 건 확실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츠코를 납치한 건 외가리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활한 성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외가리의 캐릭터가 알고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이제 자기 방법이었던 거죠. 어쩌면은 이제 마이토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때 깨달았다라면은 독자들이란다. 관객들이죠. 그렇죠. 관객들 입장에서도 어쩌면은 외가리를 더 그렇게 느끼도록, 이전에는 더 악당으로 느끼도록 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주지 않았나. 이 재밌는 거는 외가리랑 친구가 되는 장면이 펠리컨을 묻어준 바로 다음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펠리컨 장면에서 마이토와 관객들이 편견이 깨지는 계기가 되고요. 마이토가 더 깊어진 이해심을 바탕으로 조금 더 유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런 외가리와의 이런 이벤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쩌면 마이토가 유해졌기 때문에라는 것도 좀 크겠네요. 물론 그것도 클 거라고 생각해요. 유해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생겼다. 그리고 여기에는 키리코의 도움이 컸다. 왜냐면 키리코가 이 두 사람을 같이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둘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외가리는 거짓말을 한다는 게 진짜야? 이렇게 농담을 안 해서 외가리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계기가 없었다면 아마 둘이 친구가 되기는 어렵지 않았겠어요? 어쩌면은 이제 제가 아까 침에 물어봤던 뭐 대단한 존재였니, 잡모비니, 이것도 어찌 보면 다 그 전에 있었던 편견 중에 하나였겠네요.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은 이 외가리가 악역인지 선역인지 그런 어떤 포지션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외가리 개인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떤 인격체이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그냥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외가리 기준에서 얘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했겠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그 단계가 그 집인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외가리를 볼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도 어쩌면 쉽게 저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진짜 입체적이구나. 이게 특히 선악의 개념으로 쉽게 나누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대단히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어찌 보면 그런 비슷한 거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펠리컨들이 생존을 위해서 와라와라를 잡아먹었다는 내용 바로 다음에 외가리가 교활함은 살아남기 위한 지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둘이 어쩌면 맥락이 비슷하네요. 그쵸. 거의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와 또는 이기심, 악이라고 부르는 이런 개념들이 정말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짓고 우리 근처에는 얼씬 더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하면 그건 꼭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화가 됐던 교활함이 됐던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집합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본능에서 기인한 것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들이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큰 교집합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것과는 반대 극점에 있는 우리가 사랑의 정신 또는 진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죽음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이런 선들을 배척할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니까 약간 그 데미안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헤르만 헤세의 소설인 그 데미안에 나오는 인사이트랑 상당히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서도 주요 인사이트는 그런 거거든요. 선과 악의 통합. 그러니까 선은 어떻게 나빠질 수 있고 악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악이라고 생각되는 선과 선이라고 생각되는 악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통합된 나 자신이 되는 것. 그래서 선과 악, 그러니까 나의 자아와 그림자의 합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되게 맞닿아 있는 인사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나오는 외가리 그리고 마이토가 보여주는 모습이랑. 이게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도 그림자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게 딱 이 부분과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융은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악한
뭐 나쁜 짓을 하고 싶다라든지 좀 뭔가 충동적인 무언가를 느낀다 이런 것들을 뭐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를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절대로 이런 그림자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다 포용을 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또 이제 이거 융의 분석 심리학을 하니까 저번에 했던 이제 페르소나도 이제 영역이거든요. 페르소나 영역을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자 영역도 깨닫고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 영역도 깨달으면서 비로소 이제 자기를 알아간다라고 했었는데 어쩌면은 그 부분과도 좀 굉장히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 감독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스토리를 썼을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맥락을 보면 정말 너무 맞는 지적이지 않나 싶어요. 어쨌거나 이 영화에서 제가 느끼는 레슨은 이런 거거든요. 타자화와 진실을 보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척점에 놓인 것들을 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도 절대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 저는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나의 그림자 그리고 나의 자아 이 두 개를 온전히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인사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것도 몇 년 전에 읽은 거라 제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융 분석심리학파에서 그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자세히?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나의 이런 내면 속에 있는 그림자 그런 것들을 외면을 하고 그런 안 좋은 부분을 억압하고 좋은 부분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에 이제 사람은 자기의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은 결국 인간은 어디선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언젠가 꼭 한번 자세히 해보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 살면서 남들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 결국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페르소나를 하지 마라 뭐 그런 게 아니라 페르소나를 어떻게 이제 우리에 맞게 쓸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어렵네요. 직접적인 답을 이 영화에서 주지는 않는 것 같지만 주인공의 궤적을 좀 이렇게 따라가면 간접적인 인사이트를 이 영화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외가리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쩌면 영화를 본 저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편견이고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외가리가 깨는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게 영화에 포스터를 봤을 때 외가리가 메인입니다. 맞아요. 마이토도 아니고. 그쵸. 마이토도 아버지도 아니면은 뭐 구하러가 나츠코도 아니면은 이제 히미도 다 메인이 아니고 외가리가 메인이에요. 맞아요. 어쩌면은 뭐 외가리를 메인으로 한 이유가 그냥 뭐 포스터로 멋있어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쩌면은 외가리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 아니면 핵심적인 좀 영화 내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인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사실 그 외가리라고 하는 인물이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인물이고 또 마이토의 편견이 완벽하게 깨지는 순간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럼 포스터에도 외가리가 있는 이유가 그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리뷰 같은 걸 찾아보지 않았지만 평판 같은 거를 봤을 때 외가리로 인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느니 조금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맥락이 없어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맥락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한 맥락 말고는 다른 맥락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근데 이거를 다 보고 나서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그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감독의 인터뷰가 이 작품은 친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가리와 같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외가리가 같은 친구가 어떤 친구냐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우리는 그 외가리라고 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제 관계가 완전히 반전되잖아요. 이 작품 안에서. 그래서
그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어서 이제 서로를 왜곡되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파트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비슷한 느낌의 대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나의 아저씨 아세요? 아니요, 드라마만 많이 보고 보진 않았어요. 그 나의 아저씨에서 이제 이지안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있고, 또 이제 그게 아저씨가 있는데, 이지안이 어쩌면 성장 환경이 불우하고 굉장히 이제 그로 인해서 좀 좀 약한 범죄 같은 것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돈을 받고 부탁을 하고 뭐 도청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지안이 아저씨한테 이제 뭐 내가 안 밉냐고, 내가 이렇게 뭐 이런 당신 도청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미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를 이제 그냥 타자가 아니라 이지안이라는 사람은 그 자체를 알아버린 거죠. 대사에서도 그 사람을 알아버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되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랑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 입장에서의 그 사람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제3자가 아닌 또 다른 나처럼 이렇게 느끼고 공감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야기는 이 키리코네 집에서 만난 마이토와 웨가리가 그 다음에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나츠코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히미를 찾죠, 불의 소녀. 그 전에 잠깐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키리코가 처음에는 이제 할머니로 나왔었잖아요. 그쵸. 굉장히 이제 담배를 원하는 할머니. 맞아요. 근데 어쩌면 이제 우연히 따라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나는 가기 싫어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버린 거잖아요, 그 세계로. 아, 근데 할머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젊은 키리코는 그 우리가 아는 그 할머니 키리코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나이 많은 키리코 분은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분은 이제 인형이 돼서 계셨던 것 같죠. 그 나이 많은 키리코는 그 인형이 돼가지고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나올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 그쵸. 그게 그거였구나. 그리고 키리코, 그냥 젊었을 때의 키리코는 원래부터 거기 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세계예요. 그쵸,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키리코네 집을 떠나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나츠코를 찾으러 가면서 히미를 만나기 전에 그 앵무새를 만나게 되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앵무새. 앵무새도 되게 기괴하게 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 묘사됐던 기괴한 것들이 약간 그 야생의 그 맹수 같은 그런 기괴함이었다면, 이 앵무새는 말하자면 좀 인간을 흉내내고 있으니까 그 불쾌한 골짜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약간 동물농장 돼지 같은? 뭐 그거랑 비슷한가 싶긴 하네요. 근데 일단 딱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이 앵무새들이 인간이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이제 따라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도 잡아먹고 코끼리도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무섭게 느껴지는데, 이제 얘네들은 너무 사람 같아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 불쾌한 골짜기 느낌. 어쩌면 이제 주인공도 마이토도 잡아먹힐 뻔했잖아요. 네, 여러 번 잡아먹힐 뻔했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생태계의 최고 이제 그 피라미드 정점이 인간이라면, 이 세계에서는 생태계의 정점이 앵무새인 셈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히미라고 하는 그 불의 소녀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히미와 그러니까 앵무새에게서 히미가 마이토를 구해주죠. 그렇게 한 다음에 히미네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히미는 미래의 마이토의 엄마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탑 밖으로 나와가지고 히미가 살게 되면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마이토의 엄마가 돼가지고 마이토를 낳게 되는 그런 미래의 아들과 과거의 어머니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이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그거였죠. 나츠코에 대해서 나츠코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나츠코는 내 동생이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 거기서부터도 이미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암튼 그래서 히미가 마이토를 자기네 집으로 초대해 준 다음에 빵에다가 잼을 발라줘서 주는 걸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많이 바르죠. 네, 엄청 많이 발랐죠. 이제
많이 발라준 잼을 이렇게 먹는 마이토의 표정을 보면은요, 정말 그 전까지의 마이토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감정이 얼굴에 담겨 있어요. 갑자기 그냥 그 F 그 자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그 먹방 유튜버급으로 했거든요. 진짜 그런 리액션이었죠. 제가 느낀 감상을 그대로 말하자면 좀 아기 같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전까지의 마이토의 이제 느낌을 보면요, 마이토가 어떤 궤적을 따라 걸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처음에 현실 세계에서는 힘든 일만 되게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극단적으로 조심하는 태도를 계속 보여왔고요. 지나치게 반듯한 페르소나도 많이 표출이 되었고요.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페르소나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부던히도 애쓰는 장면. 억압해둔 거였죠. 그렇죠. 그런 이 억압 상태를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장면이 보였죠. 그런데 어머니 책을 읽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나의 사랑의 정신을 쓰고 싶다? 그런 열망이 생긴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탑에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에도 불구하고 탑에 들어가서 이제 여행을 하는 동안 이제 와라와라를 이제 보면서 와라와라를 이제 직접 돌보는 체험도 해봤고요. 또 그 다음엔 또 펠리컨과 이제 외가리와 같이 이렇게 보면서 편견이 깨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편견이 깨지는 시간도 갖고요. 또 이제 절대 친구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외가리랑 친구가 되고, 사실 방금 설명을 생략했는데 앵무새를 처음 만났을 때 외가리의 희생으로 외가리가 자기가 미끼가 돼준 덕분에 이제 마이토가 앵무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어찌 보면은 영화를 봤을 때도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외가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그렇게 봤던 건 다 편견이구나. 그 이제 키리코의 식당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아니었겠지만 사실 생각을 안 했으면은 언제 배신을 할지 모르는 놈으로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개그신으로 좀 넘어가긴 했지만 그 외가리가 배신을 때리는 것 같은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토는 외가리한테 호의를 계속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외가리가 마이토를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왔거든요. 이제 그걸로 밀어봤을 때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암시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이토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 전보다 좀 더 그 진실을 보는 능력 또는 사랑의 능력, 이런 차원에서 되게 많은 성장을 해온 거죠.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고요. 이제 내가 남들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이제 알았다는 것도 뜻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훨씬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자기가 자신을 포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정말 아껴주는 희미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느낌을 받았지 않나 싶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펠리컨을 만나고 이제 외가리와 이제 친해지는 과정이 선행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이토는 이제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훨씬 성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훨씬 더 이제 솔직하게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졌고요. 이제 자신의 페르소나를 쓸 필요가 그전보다 훨씬 없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억압하는 것도 그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마이토 안의 내면에서 자신의 합일이 이뤄졌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이토의 감정선을 따라가면 어머니가 주는 빵을 먹고 이렇게 아이처럼 좋아하는 게 되게 심금을 울리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생존 본능과 사랑의 능력, 이 두 가지 자의 합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마이토가 이 장면 다음에 이제 뭘 하나 하고 보면요, 나츠코가 있는 이제 산실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돌이 막 치직거리면서 이게 이 들어가는 게 되게 금기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산실은 원래대로면은 마이토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큰일이 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희미도 나라면 들어가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마이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들어가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 영화를 끌어가는 원동력이고 아름답게 묘사되기도 하는데, 사실 풀어 설명해 보면 이 마이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이 세계의 룰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는 되게 무대포 같은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은 과연 선하기만 하고 악은 과연 악하기만 한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만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작가의 의도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면이 확실히 보이는 거죠. 어쨌거나 그 다음 장면에 이제 산실 안에서 나츠코는 마이토한테 너를 싫어한다, 그리고 네가 여기를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이토는 이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진실을 보는 눈이 그런 능력이 훨씬 많이 성장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안에서의 합의를 이루어지고 각성한 마이토한테는 이제 이런 거짓말이 쉽게 간파할 수 있는 거짓인 거죠. 이제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나츠코의 진심이 아닌 말을 잘 걸러들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나츠코랑 같이 나가려고 하고요. 돌의 주술에 걸리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츠코 엄마 맞아요. 라고 했었죠. 그쵸. 아마 이 맥락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미 이제 마이토는 이제 누군가를 받아들일 마음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나츠코가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츠코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마이토는 이런 여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각성했다. 그래서 이제 나츠코라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제 그래서 정신을 잃고 나서 잠시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세계의 주인과 잠깐 연결이 되는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증조 할아버지가 이 세계를 물려받으라고 하면서 나무조각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13개의 돌을 주거든요. 근데 마이토가 바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차려요. 이거는 악의가 가득한 돌입니다라고 바로 대답을 하거든요. 영화가 되게 좀 불친절하긴 한데, 이제 그 마이토가 이게 악의가 가득한 돌이라는 거를 바로 이렇게 알아봤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마이토의 통찰안이 발전했다라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관객으로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왜 제가 갑자기 저게 악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되게 영화가 불친절한 그런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관객 입장에선 그거를 이해할 순 없지만 마히토는 어떻게든 통찰안이 생겼기 때문에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악의와 그게 아닌 것을 잘 구별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어쨌거나 가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구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초반 장면이지만 이제 그 활을 쏘는데 이제 외가리의 그 깃털을 그쵸. 했던 거를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영화에서 보면은 마이토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깃털이 맞아요. 이게 약점인지도, 깃털이 이제 펠리컨으로부터 보호를 해줄지도, 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외가리한테 따라갈지도 몰랐는데, 그걸 어찌 보면은 처음부터 알았던 거잖아요. 이게 그 선택받은 자? 그쪽에 이제 피가 흐르는 사람만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해석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마이토의 특정한 포지션에 이런 사랑의 능력이라든지 진실을 보는 눈이라든지 이제 이런 덕목들이 어떤 그 특정한 캐릭터에 좀 기속돼 버리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우선 마이토의 감정선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마이토의 이런 성장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좀 필연적인 것이었다라고 느껴야 좀 더 깊은 의미가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해석인 거지 나쁜 해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느낄만한 포인트들은 정말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원작자가 일부러 뚫어놓은 빈칸 같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마이토의 이야기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 이야기는 그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든지 이런 그 앨리스류의 동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앨리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얘네가 왜 그런 시계 토끼를 따라가는지, 그럼 그 안에 떨어지는 이상한 모험이나 판타지들이 어떤 개연성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냥 그 세계는 그렇게 생긴 거야. 이 세계는 그냥 그런 식으로 굴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치고 가는 건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애니메이션처럼 좀 뜻을 담고자 한다면 되게 뚫어놓을 빈칸이 되게 많은 그런 이야기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원작자가 굳이 어떤 답을 정해놓고 애니메이션 안에 표현해놓았다기보다는 약간 일부러 뚫어놓은 빈칸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뭐 포인트는 아니지만 일단 줄거리 상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깨어났고 옆에서 이제 앵무새가 신나게 칼질을 하고 있었죠. 그쵸. 이 앵무새가 되게 좀 불쾌한 굴적이고 뭔가 좀 끔찍한데 또 좀 귀여운 게 있어요. 좀 그런 것도 좀 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지브리가 이번 작품도 그렇지만 약간 대체로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좀 되게 이런 모순된 미학을 좀 많이 집어넣지 않나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 귀엽기만 하거나 흉물스럽기만 한 캐릭터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쵸. 가오나시 얼마나 귀여워요. 그쵸. 이제 귀여운데 약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귀여움은 또 아니잖아요. 와라와라. 그쵸. 와라와라는 그냥 사랑이죠. 그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니까요. 약간 와라와라는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라고 작정을 하고 만든 캐릭터인 거죠. 그쵸. 마이토도 와라와라한테는 그냥 무장해제였으니까. 그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장면에서 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펠리컨이란다. 외가리에 대해서 진실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외가리가 굉장히 의리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 와중에 이제 외가리가 앵무새들이 가득한 곳에 침입을 해가지고 마이토를 구해주죠. 구해서 이제 함께 탈출을 하죠. 아, 맞아요. 그리고 함께 탈출하는 장면을 보면 그 외가리의 일방적인 희생이 되게 많았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마이토가 떨어질 뻔했거든요. 잘못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외가리가 이제 그 펄럭거리면서 굉장히 힘들게 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저번에 인규님이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 조건 중에 뭐 인정의 욕구라든지 인정하는 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정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꼭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자면 인류애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두 사람의 시간을 서로가 어떻게 보냈느냐, 이게 어떤 시간으로 서로의 시간을 채워왔느냐,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인류애라고 하는 관점에서 되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되게 큰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모순과 타자화를 극복하고 외가리와 친구가 된 마이토가 이제 많은 이제 문턱들을 함께 넘고 고비들을 함께 넘고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그게 그 어떤 친구 사이보다도 훨씬 더 돈독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요. 가까워졌죠.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 앵무새가 있는 곳을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증조부를 만나러 갔을 때 증조부가 내 세계를 네가 이어받겠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이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자기가 돌로 찍은 자해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 상처는 내 악의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계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토가 그거를 거절한 이유를 사실 저는 이것도 그 작가가 뚫어놓은 빈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맥락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자해를 한 장면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를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듦을 상쇄하기 위한, 나의 마음의 힘듦을 상쇄하기 위한 어떠한 생존의지의 발현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악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 왜냐면 악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존을 위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세상, 그리고 완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증조부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중조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니라고 한 건데, 사실 이 상처만 봐도 마히토라는 사람은 악의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즉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선한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마히토는 이 모험을 통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에 합의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떨쳐내고 선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선과 악의 합일, 이런 것들을 이룬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도 그 악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그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한다고 쳐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뭐 신이라면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악일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계속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면서 악을 배제하고 선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합일, 그게 내 성장의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한 마히토는 자신이 악의로부터 이제 독립적인 존재란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고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계를 물려받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의 진짜 세계로 오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게 제 두 번째 맥락이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증조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너는 다시 싸우고 빼앗는 그 세계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맥락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속해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혹시라도 내가 또 다른 악의에 휩쓸리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의 진실을 보는 눈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냐면 이게 하빌에 대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저는 이걸 해석을 했는데, 뭐 그런 이유로 이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앵무새 대왕의 트롤링으로 인해서 이 탑이 무너지죠. 갑자기 세계가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상한 세계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세계가 망가지는 게 어쩌면 완전한 선을 추구하는 세계는 망가진 거잖아요. 결국 사라지는 거고. 사실 완전한 선을 추구하는 세계라고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진 않은 게요. 어차피 그 세계 자체도 절대 완벽하거나 선한 세계가 아니죠. 추구하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가요? 이게 왜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여기 그 탑은 어떤 한 명의 절대자가 그 선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병폐가 계속 생기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 세계의 병폐는 우리 현실 세계의 병폐랑 되게 많이 닮아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앵무새들은 되게 군국주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앵무새들이 되게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명분을 찾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죠. 약간 그 2차 세계대전 시대잖아요. 뭔가 2차 세계대전 가해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을 되게 연상케 하는 문구가 막 나오는데, 이런 그런 외부적인 관점을 빼고 보더라도요, 이런 앵무새들의 행동들이 누구를 풍자하는지는 너무 이제 명확하죠. 인간들. 그러니까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고 이제 막 걸어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이 세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걸 가지고 신과 딜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인간의 모습을 되게 많이 보인다고 전 느껴졌어요. 그리고 앵무새들이 여기서 파시스트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또 여기서 현실의 세계관에서는 그때 당시에 일본
일본 제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뭐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너무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탑 안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사실상 되게 닮아 있는 세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현실적인 세계인 거죠. 그래서 감정선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략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탑이 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할머니가 섬뜩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어차피 이 세계의 출발부터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뭐 그랬는데 어떻게 누군가의 의지 하나만으로도 선함으로 가득한 세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세계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탑 속의 세계든 현실의 세계든 우리의 세계는 선과,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선을 분리할 수 없다. 그리고 세계도 그렇지만 하나의 개인도 이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악으로부터 선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제나 그 선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만큼 악도 언제나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항상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걸 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외가리가 살아남기 위한 지혜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와라와라를 잡아먹은 것이 어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었다라고 말한 펠리컨처럼, 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악이라고 하는 그 제목 하나를 빼고 보면 언제나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 정말 필요한 어떤 것이 될 수 있죠. 뭐 본능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마이토라는 이름을 듣고 진실을 좇는 자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너한테서 죽음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지상에 사는 인간이란 우리는 선만으로 가득한 사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도, 이 선만으로 사는 게 우리가 사람이 완벽할 순 없지 이런 맥락인 게 아니고요. 선만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도 이 영화는 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진짜 데미안이네요. 그쵸. 이제 사랑의 기술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되게 좀 데미안스러운 것도 좀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고전들을 갖다 붙여도 충분히 우리가 건강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정말 명작으로 좀 받아들이고 감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좋았어요. 이거를 보는 게 느끼는 게 많아서. 저도 사실은 영화를 볼 때까지만 해도 그냥 재미있고 몇 가지만 이제 생각을 해볼 정도였는데, 태연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확실히 되게 잘 준비를 해오셨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좀 자신 있어 하셨거든요. 그쵸. 사실 아마 이런 감상을 저만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저 혼자만 뭐 되게 잘나가지고 생각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브리에 대해서는 특히 팬이 많다 보니까 워낙 되게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다만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감독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진 리뷰들을 전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저는 그 감독이 뭘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애초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내적으로만 소비를 해도 저한테는 이미 충분히 좋은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역시 이제 질문의 미덕은 반박할 거리를 빨리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미치게 해야 됩니다. 그쵸, 성공하셨네요. 그놈의 그 완전한 선 이야기 하나 했다가 솔직히 이거 준비할 때 생각 안 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준비 따로 안 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술술 나오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뭔가 좀 마무리스럽게 잘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좀 그런 감이 좀 있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내용의 마이토의 감정선을 따라가느라고 영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안 한 포인트들도 좀 많아요. 그런데 우선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추가로 더 할 게 있으면 그건 이제 저희는 일단 이거의 컨셉이 좀 마이토의 감정선에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나머지 이제 좀 부수적인 부분들은 이제 따로 또 호회를 찍는 건 그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얘기만 좀 하고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희미가 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이 길로 나가면 엄마는 나중에 병원에서 불타 죽을 텐데 괜찮냐라고 하니까 희미가 나가기 전에 그래도 널 낳는 건 멋진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그 불험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역시 마지막까지 잘 보여주고 간 예시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쐐기를 박는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낳는 건 멋지거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영화가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나고 보면요.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마이토가 이제 다시 상경을 하죠. 네, 맞아요. 다시 상경을 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내려오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하고 방을 한번 둘러보고 내려가는 걸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런 맥락으로 영화를 되게 감상하면 마지막 장면은 사실 상당히 좀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전 느꼈어요. 왜냐면 그 전과 후에 훨씬 더 편안해진 마이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마이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뭐랄까요, 좀 선의와 악의 이 두 가지의 합의를 이룬 마이토가 확실히 더 강단이 생겼다? 전 좀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맥락으로 영화를 봤다면 그러니까 다른 맥락으로 봤다면 좀 싱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끝나? 그쵸. 근데 저는 두 번째로 영화를 봤을 때 이 엔딩이 되게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영화의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죠. 마지막으로 방송 끝내기 전에 이 영화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음악 전공이시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음악을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음악 전공이고 일반적으로 음악들을 그 영화를 볼 때 음악을 정말 신경 써가지고 듣는 편인데 제가 이 영화 처음 볼 때 이 영화에 음악이 있었다는 게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 음악에 굉장히 예민하신 편이잖아요. 그쵸. 근데 영화관을 끝나고 나서는 길에 그 엔딩 때 나오는 노래를 제외하고는 기억에 남는 음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히사이 시조 작곡가가 힘이 빠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실력이 좀 이렇게 노쇠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절대 방송 전체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임을 강조하는 바이며 혹시라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히사이 시조 팬분들께서 좀 항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송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분 이제 개인 인스타에다가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데 일단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글들도 인터넷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진짜로 그랬는지 몰라요. 진실은 뭐 본인만 알겠죠. 근데 제가 느낀 느낌은 약간 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느낌도 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브리에서 지금까지 되게 그 좀 인기가 많았던 음악들은 비교를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되게 멜로디컬한 곡이 많았거든요. 이 멜로디컬하다는 게 되게 노래로 따라 부르기 좋은 거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래로 따라 부르기 좋은 작품들은 대부분 음과 음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음 차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곡만 하더라도 방금 멜로디를 보면 그 한음 한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들리시나요? 이게 역시 그 음대생이라 그러신지 작업장에서 즉석으로 방송하다가 갑자기 피아노 치다가 바로 방송하다가 이게 되네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게 치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탑라인, 그러니까 멜로디가 이동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미파솔솔솔솔솔라솔파 이런 식으로 한음 한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게 되게 좀 따라 부르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음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약간 조금 싱어블한 노래, 좀 따라 부르기 좋을 만한 그런 노래.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 노래는 다 너무 유명하죠. 그쵸.
이런 것처럼 되게 좀 한음한음 이어져가지고 좀 싱어블하다라고 부르는 뭐 그런 형태의 곡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텐션을 되게 많이 쓰는 음악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좀 듣기 좋은 그런 불협화음들, 이런 걸 텐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텐션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약간 현대음악에서 약간 되게 다른 조성의 음악들을 동시에 쓰거나, 아니면은 약간 바이올린의 뭐 글리산도라든지 트릴 같은 걸로 약간 이렇게 효과를 주는 그런 음향 효과에 가까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를 대동해 가지고 하는 음악보다는 약간 좀 챔버 뮤직, 그러니까 실내악이라고 하는 거죠. 피아노 음악이 대부분 거의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악기가 약간 오케스트라 현악기라기보다는 현악기 그냥 한두 개 정도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소규모의 음향이 되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피아노에다가 음향 리버브 같은 걸 되게 많이 먹여가지고 되게 잔향을 많이 남게 한다거나, 그렇게 거의 음향 효과에 가까운 식으로 음악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멜로디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음악의 존재감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굳이 고수했다. 어느 정도 좀 의도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히사이 시조가 대단한 작곡가란 말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곡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다? 에이, 그럴 리가요. 저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가장 좀 싱어블하다에 좀 가까운 음악? 좀 가장 좀 이렇게 멜로디컬한 곡이 이 곡이었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나마 좀 멜로디컬한 곡이 이 곡이었는데, 이 곡도 사실 그렇게 캐치한 음악이 아닌 게 코드만 바뀌고 음은 계속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게다가 음이 다 도미솔로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멜로디라고 하기에도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내가 작곡가라면 이런 음악 왜 이렇게만 구성을 했을까? 음악의 존재감을 약화시킨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영화의 특성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쨌거나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영화고, 또 그거를 위해서는 대사 하나하나, 연출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말하자면 꼭꼭 씹어가지고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를 넣은 그런 음악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주의가 분산된다면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런 가장 맛있는 코스 요리를 좀 많이 놓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원곡자가 의도적으로 좀 음악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방식을 쓴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생작이 될 만한 곡들을 많이 건지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이 영화에 가장 알맞는 OST들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방금 제가 피아노로 친 그 테마가 영화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어딘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으로 이제 깨달았을 때, 어머니의 그 책을 봤을 때.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가 남긴 책을 봤을 때 한번 나왔었고, 2번째로 나온 게 거기였거든요. 그 중조부가 자기한테 이 세상을 물려받겠느냐 했을 때, 아니, 나는 여기에 있는 상처는 내 악의 증거입니다. 저는 현실 세계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결심을 내릴 때 해가지고 딱 2번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첫 번째로 이 음악이 나온 그 책을 읽는 순간은 마이토가 사랑의 능력을 각성하는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이 음악이 나오는 순간은 지금까지 각성해온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마이토가 실존적인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정의 시작과 끝에 이 음악이 나온다는 점이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절대 우연의 산물은 아닐 거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거는 의도성이 다분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들 비커웃으로 살 것이냐 올도우로 살 것이냐 이 질문으로 이 키워드로 지금까지 봤고요. 답은 아무래도 그 둘 다를 받아들여라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선의와 악의라고 부르는 두 가지의 선, 전 두 가지의 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라인이라기보다는 두 가지의 virtue, 미덕. 이 두 가지 미덕의 합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그것으로부터 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를 봤고 그래서 정말 너무 잘 제목도 봤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 빼고 한 저희 리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옆에서 듣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같은 영화를 본 게 맞나. 이게 이런 뜻까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근데 인규님이 제가 원하는 질문을 그때그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잘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제가 준비해오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질문인데 싶었던 것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둘은 정말 재밌게 본 영화 많은 분들이 같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제가 본 방식으로 같이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떤가 하고 한번 서제스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한국말로 좀 하세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다가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해가지고요. 이게 또 유학팟이라고 또 이제 영어 남발하는데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들 어떻게 권유. 살 것인가. 권유라는 좋은 말이 있었네요.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한국어를 소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저희 이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좀 호언장담을 제가 좀 강제했잖아요. 이것만 들으면 좀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러면서. 사실 저는 이 관점으로도 이 영화가 충분했거든요. 저한테는 충분히 재밌는 체험이었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에게는 충분히 유쾌하고 깨달음을 얻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호혜로 또 할게요. 후회로 저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다루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아직 공개 못한 교육 이야기로 한번 더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좀 재밌고 생각해볼 게 많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